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이신 이정년 박사님을 모시고 이 시간 강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쩌다 원전에 조인이 돼가지고 첫 직장을 원자력 발전소에 시작했습니다. 고려에서 발전소에서 아마 방사능을 제일 많이 맞는 그 작업을 총괄을 하다가 원자력 연구소로 넘어가서 이 인간과 방사선과의 싸움이 원전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거기서는 몸으로 했지만 여기서 머리로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원자력 연구소 넘어갔더니 설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설계. 원자로 설계를 한다고, 중수로 설계를 한다고 이제 캐나다 가서 한 3년 있다가 왔고요. 그래서 월성 2, 3, 4, 5기 핵연료 이송 저장 시스템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중수로 설계 끝나니까 경수로 쪽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영광 3, 4, 5기 거의 마지막, 그 다음에 울진, 당시 지금은 한빛 3, 4, 5기, 영광 5, 6, 9기, 그 다음에 신고리 3, 4, 1, 2, 3, 4 여기까지 이제 제가 담당하던 주기기 쪽이죠. 원자로 용기, 그 다음에 이제 압력기기 이런 것들 설계를 하다가 이제 연구소로 갔더니 한국전력기술로 저희가 이관이 됐어요. 왕창 이관이 되니까 갑자기 연구하러 갔는데 어느 날 한국전력기술 엔지니어링 회사로 배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회사를 설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10년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규제기관인데요. 규제 전문기관이 우리나라 킨스라고 아세요? 원자력 안전기술원 같은 독일의 그 회사가 있는데 한국에서 자기네들 컨설팅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에 눈독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M&A 그래가지고 회사를 넘기고 한 2년 더 있다가 이제 나오니까 그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M&A 할 때 회사를 팔면서 그 회사 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쪽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에너지 기술 연구원 안에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하다가 후쿠시마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노형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웨스팅하우스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훨씬 더 안전하게 좋지 않아요. 또 지진도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덜 생기고. 근데 2012년 말부터 원전 품질 서류 위변조 원전 비리가 터졌죠. 그것 때문에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원전 구매 제도 개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구매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원전 구매 제도가 그걸 개선을 시키려면 최소한 품질 시스템과 기술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품질이 기술인데 하나는 입찰 제도와 품질 이 시스템을 잘 알아야 되는 실무적으로. 그런데 그 위원들이 그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가방 끈 길고 유명한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홍보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현장에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회가 왔어요. 한빛 원전 안전성 검증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 주민 대표분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이것 좀 도와주시오. 그때가 원자력 안전과 미래를 만들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너무
탁상 행정이다. 현장과 좀 괴리돼 있다.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안전과 미래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원 출신들 중심으로.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안전성 검증을 하는데 주민들이 정부랑 약속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확인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주민 대표랑 얘기를 했는데 이왕 회사도 넘겼고 이제 원자력은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장이 진짜 안 바뀌었다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수원으로부터 압력이 엄청 들어올 거다. 그거 막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자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수원이 형, 동생, 아우 뭐 이런 사람들 주민을 통해서 바나나 킥으로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 그거 막아달라. 그 두 가지. 그랬더니 그것도 막아주겠다. 근데 후자는 제가 볼 때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주민 대표께서 굉장히 그거는 열정적으로 하셨고 저희가 최대한 현장에서 검사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거를 적극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매달 1년 또는 1년 반마다 한 번씩 내려와서 한 달 정도 이래 현장을 검사를 하고 가요. 그렇게 현장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서를 내요. 그 개선을 하게. 그 지적서가 보통 서너 개 정도 지적서를 냅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그거는 개정하고 또는 개선을 하고 현장을 바꾸고 뭐 사다가 교체를 하든지 뭐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한빛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지적을 해가지고 한수원이 오케이 이거는 바꿔주겠다 이렇게 한 것만 700건이 넘어요. 현장 하나도 안 바뀐 거죠. 그거를 확인을 하고 다른 발전소도 이렇게 봐주겠다. 그랬더니 제도권을 맡겨달라는 것이 한수원의 답이었고 영광 지역 주민들은 영광 지역이 아닌데 다른 쪽 발전소까지 자기네들이 뭐 간섭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2015년에 됐죠. 그때 제가 최신 기술 기준이 적용이 안 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강하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사회가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님 이런 쪽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겼죠, 정부를. 그래가지고 수명 연장한 게 무효다. 그거를 시민사회가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월성 1호기는 이제 폐로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절차적인 문제에서 뭐 경제성을 과도하게 낮게 평가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화되면서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안전성을 제대로 충족을 못 시키고 수명 연장을 한 정부의 그 정책이 잘못된 거였는데 그걸 폐로 했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원전 정책은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 정권 지금 들어서 가지고 뭐 수명 연장 10개 다 해버리자 이러고 하니까 한수원이 골치 아픈 거예요. 무슨 시민사회가 쭉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시민사회가 관심을 안 가지면 한수원은 마구잡이로 갑니다. 그냥 지금 현 정권에서 특히 10개 수명 연장 막 가요. 제대로 가야 되는데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릴 말씀은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느낀 거는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운영하는 사람들의 안전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분들한테 다 맡겨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감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민사회고 규제기관이 사실상 있는데 규제기관이 그 하나의 인더스트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최종적으로 뭐 이거 제대로 왜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따져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전문가들은 전부 다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액션을 할 수밖에 없게 강요당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수원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거나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을 내면 그냥 아웃이에요. 그럼 밥줄 끊어지기 때문에 뭐 다들 그냥 입 닫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전문가 중에 진짜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게 우리나라의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시민사회가 시민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이제 그 시민들하고 면담을 하러 내려가 보니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왜 모르냐? 이분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명 연장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 연장 안 한다 이러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수명 연장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가 공고가 됐고 그것이 시민들이 리뷰를 해서 의견을 달아줘야 지역마다 30명 이상 의견을 줘야 공청회가 열려요. 그걸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절차대로 가는. 그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냐? 제대로 작성이 안 됐어요. 왜 작성이 안 됐냐? 한수원 직원들이 수명 연장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도. 그런데 정권이 갑자기 바뀌더니 수명 연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제출한 거예요. 작성은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먼저 제출을 해야 2년 전에 제출했는데 1년이 벌써 지나버리니까 얼른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작성은 또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실한 보고서가 제시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지적 안 하면. 지금 모든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다 이렇게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시민사회가 깨서 지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가서 여기저기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점들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만히 맡겨놓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감시하고 지적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 이거 20분이나 지났네. 예? 벗으셔도 돼요? 네, 좀 벗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기후위교 원자력이고요. 소형 모듈 원전이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만 해도 사실 2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흩어서 개념을 찾아 들어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어떤 게 문제냐. 지난 2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기후위가 기후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약 10,000년 전부터 일정한 수준을 가더니 최근에 그냥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온도가. 이게 이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연도로 보면 기울기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다 그래요. 세계 인구 성장이 90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GDP 증가. 이게 소비 증가죠. 결국 GDP. 경제 성장이 또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 인구가 금방 78억이 되고 2020년에 2015년에 그 세계 그 월드 GDP가 79조
달러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코비드, 코로나 같은 거, 그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갖다 버리는 것만 해도 하루에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이 54만 톤, 플라스틱 연간 1,000만 톤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 바다에 쓰레기 섬이 생기고, 이거는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담배가 제일 많고 비닐, 저장, 랩, 뚜껑류 뭐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전부 일회용품들, 이런 것들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저기 원불교에서 우리 교황님 말씀을 해서 좀 죄송한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인간이 초래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으려 값진 노력을 기울이는 과학자들한테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걸 전제로. 하지만 냉철하게 보면 기업의 이익과 소비주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빈곤하고 추하고 더욱 제한되고 음울한 것으로 만들고 소비재가 넘쳐나게 만든다. 이게 문명사회로 가면서 이게 소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업의 소비주의가 과잉 소비를 또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위기가 촉발된다. 즉 기후위기의 적은 과잉 소비에 있다.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요. 그래서 ESG 관점에서 원전은 진짜 값싼 질 좋은 전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비주의의 대명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세일을 하는데 값싸고 질 좋은 거니까 이거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그 세일 방식이죠. 세계 GDP가 증가하면서 1차 소비 에너지 소비 변화를 보면 한국은 GDP가 성장했을 때 2000년, 2017년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거의 2배 성장했죠. 에너지도 거의 2배로 성장. 한 50% 성장했죠. 근데 미국은 같은 기간에 이렇게 GDP는 성장했지만 에너지는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독일, 일본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탄소 중립의 4분의 1 이상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효율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2017년, 30년 이렇게 이제 소비가 많아지지만 효율 혁신 전략과 기존 정책 수단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는 제자리를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데 이대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값싸고 질 좋다, 청정에너지다, 소비주의 에너지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국가기저전력원으로 국가경제성장의 주축들 맞죠. 한때 왜냐하면 1970년대 이때 그 뭐죠 석유파동 그거 있었잖아요. 그때 고리 1호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갔습니다. 에너지 소비 하나도 없이 수입 하나도 없이 전기를 잔뜩 생산하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의 자원을 의존하는 그 비율을 확 줄이는 그런 역할을 효자였죠. 그래서 원자력이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들어오게 됐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태양광이 있고 재생에너지가 가격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 최고로 안전하다. 저는 우리나라 원전 세계 최고로 안전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하시죠? 일반 시민도 다 알고 있는데 원자력 전문가만 우리나라 세계 최고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나중에 요청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거의 초안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표현을 금지하는 법을 좀 국민청원으로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이거를 국민청원으로 국회에다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중국, 일본 봐라. 전부 다 원자력하는데 우리나라만 탈원전이냐 이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부터 탈원전을 해야 다른 나라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전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는 사양 산업인데 거기에 우리가 매달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원전 수출 국부를 창출해. 이거는 수출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수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뜻이에요. 수출 시장을 만들면서 수출하겠다. 이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수출 시장이 없어요. 미래 원자력은 SMR, 소형 모듈 원전. 아니 이것도 폐기물 다 쌓이는데 뭐가 다르요? 크기만 달라요. 그 안전은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있고. 핵안보 핵무장 필요한 이제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핵 원전하자는 사람들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원전하자고 그 후쿠시마 터졌지만 한 기당 2조씩 투입해가면서 안전성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일본은 지금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미국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투명하게 하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핵 재처리를 하려면 발전소에서 사용 핵을 계속 나와줘야 돼요. 또 그걸 재처리하는데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핵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해서 돈을 대줘야 돼요. 그래야 재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플루토늄이 6,000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다잖아요. 일본에. 그게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농도가 떨어집니다. 농도가 떨어지면 핵무기로서 효용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또 재가공해야 돼. 그러니까 핵재처리 광장은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후쿠시마 터졌어도 계속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요거 핵. 근데 핵은 아군 조건이 없습니다. 여건만 되면 무조건 괴롭히는 게 핵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왜 이걸 하냐? 핵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핵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쿠시마 터진 거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안전 신화라 그러잖아요. 안전 신화에 빠졌던 거예요. 탄소 중립을 해서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안은 없다. 지금 세계 유수 논문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로도 가장 값싸게 100%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는 논문이 수두룩하게 떨어져요. 지금 원자력계만 요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출입하는 이게 이제 3월 달이니까 인수위 때 한 얘기입니다. 그냥 원전 비중을 35%면 재생에너지는 20%만 해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2030년에 거꾸로 돼 있었어요.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올리고 그 원전 비중을 20%로 내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이걸 거꾸로 가겠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낮추고 원전은 비중을 높이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이해 안 가죠? 재생에너지 왜 낮추냐 이거예요. 왜? 네? 석탄을 줄이지. 이상하잖아요. 탄소 중립을 한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원전은 늘리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이지 않다. 물론 변동성 에너지지만 그건 기술로 극복 가능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 기저에는 원전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원자력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부터 21년까지 원자력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 전에 건설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전기 생산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늘었어요. 탈원전 정책을 했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석탄 줄었죠. LNG가 늘었습니다. 110제 그 비중이 22.6%에서 30%까지 올라갔는데 전기값, 가스값이 싸니까. 그래서 이걸 했는데 요즘 값이 확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죠. 한전이 적자가 굉장히 심하죠. 근데 그 적자 심한 걸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신재생 에너지는요 4.3%에서 4.8%로서 이거는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하는 거 설비 뭐 이런 거 말고 그거 비중으로 전력 판매량이니까요.
그래서 실제 설비 용량하고는 좀 다른 수치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전이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보다 5배 이상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면 5배 이상 전기요금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걸 되게 우려하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탈원전 정책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요즘 그 한전 그 적자 심하다는 거는 주윈이 요겁니다. 그래서 EU 텍소노미를 이제 K 텍소노미를 그래가지고 원전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에 도달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죠. 세계는 원전은 사양 산업이고 재생에너지가 엄청 뜨고 있는데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거기에 3조 수출했다고 7년 동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공 하청받은 거죠. 수출한 건 없습니다. 우리 기술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냥 용역,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그 일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자력 분야가 아니에요. 원전이지만 원전에는 원자력 분야가 있고 비원자력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로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력과 기업을 유지를 한다는 것이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취지를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원자로 핵심 기술, 인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가야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3조 수출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수출도 아니고 비원자력계 하청인데 원자력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원전 생태계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수출을 해. 네? 그거 기업체 나가서 수주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건설 업계에서 한 22건 넘어가도 가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존 원전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탈원전 때문에 자세히 보면 원전 비리, 지진, 공국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 구입비가 2천억, 4,500억, 2,532억, 그래서 구입비에 플러스 5% 늘었다. 이용률이 저하돼서 그 원전이 이제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전기 생산이 적게 되니까 다른 산업에 다른 전기를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한전이. 그리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돼서 전력 구입비에 영향을 줬다. 2017년에 이용률이 0%고 18년에, 19년에, 20년에, 21년에 이렇게 해서 합계 전력 구입비에 이렇게 많이 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전 평균 이용률이 65%, 74% 정도, 계속 운전 전제로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준공 지연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신고리 1, 2호기 준공이 지연돼 가지고 또 이런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신한울 1, 2호기 준공 이만큼 이제 요때 가동을 들어갔으면 이제 이렇게 전력을 상선할 수 있었는데 이걸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MMIS라는 국산화한 기술적 설비가 있는데 그것이 납품이 늦어지면서 건설이 자꾸 지연돼서 뒤로 넘어갔어요. 지금 올해 신한울 1, 2호기가 이제 가동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지연된 거는 엄청난 적자죠. 그러면 그게 탈원전 때문입니까?
이 설비, 국산화한 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연이 된 거예요. 그걸 원전 산업계는 이만큼 우리 탈원전 때문에 적자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동 들어갔으면 이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원자력이 싸냐? 직접 비용과 외부 비용인데 외부 비용은 사고 비용, 안전 비용, 입지 비용, 재정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직접 비용은 건설 유지 연료비예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 따지는 거는 이것만 따져요. 사고 위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100조가 들어갔답니다. 복구 비용이. 근데 그 녹아 떨어진 핵연료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처리하고 폐기물 뭐 이런 것 하면 한 700조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조 원입니다. 700조 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그게 제일 싸거든요, 사실. 오염수를 방류하면 그 비용이 좀 줄어들어서 500조예요. 그런데 사고 위험 비용 우리나라 보험료로 책정된 게 얼마냐? 1조 5천억입니다. 사고 나면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우리나라. 누가 책임지냐? 보상 해줄 데가 없어요. 한수원이 보험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비용이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고리에서 한 군데만 사고 나도 만약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주변이 400만입니다. 곱하기 40배예요. 후쿠시마가 예를 들어서 복구비 전체 비용 추산이 500조다. 그러면 곱하기 40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가 400만이에요. 400만. 주변 인구가 30km 이내.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40배가 더 높다. 후쿠시마보다 우리나라가.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전 사업자가 스스로 사고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1조 5천억이잖아요. 사고 나면 누가 감당하죠? 시민들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집 놔두고 대피를 해도 누가 보상을 해줘요? 아무도 안 해줘요. 이게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고 안 난다. 이런 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전 산업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비용 이것도 지금 뭐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고요. 입지 갈등 비용, 재정 비용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이거는 전혀 거의 반영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 비용. 자, 총 발전 비용을 킬로와트당 몇 센트냐 그걸 따졌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작습니다. 건설비 제일 작아요. 중국보다 싸요. 건설비가 왜 싸냐? 안전 비용을 그만큼 적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적게 한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노형 차이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체르노빌. 요거 사고 나니까 우크라이나고 벨라루스고 러시아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서 사고 나고 여기에 많은 그 방사능 낙진이 떨어져 있지만 여기가 이러냐? 벨라루스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터졌을 때 바람 부는 방향이 러시아를 향하고 있으니까 한 이쪽 이내에 지금 잔뜩 쌓여 있는. 하지만 요것만 쌓여 있냐? 전체적으로 보면 10개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르웨이, 스웨덴까지 날아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요 밑인데 남부 쪽에 자포리자 원전이 있죠. 그거 지금 거기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거기를 놔두고 서로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IAEA가 감시단에 들어갔죠.
전쟁하지 마라. 이거 가지고 전쟁하지 마라.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송전선 외부 송전선이 있는데 그 외부 송전선을 차단하려면 그 냉각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초기 사건이에요. 초기 사건이 송전탑이 무너져가지고 외부 전원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저 쓰나미 가가지고 그 저기 비상 발전기가 침수돼서 불능 냉각 작동 불능이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거든요. 1차 외부 전원 상실. 근데 그 자포리자 원전도 외부 전원이 지금 상실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6개 원전 중에 하나가 30%인가 가동을 하면서 그걸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그 원전은 30%로 운전하면 안 돼요. 100%로 운전을 해야 안정적으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전원이 상실된 자포리자 원전 전쟁이 일어나고 외부 전원 다 그러니까 요드 알약을 배포했죠. 주변에. 그러니까 유럽 요쪽에 있죠. 이쪽에. 크로시아. 예, 여기 요쪽에 요 밑에 우크라이나가 여기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아래. 예, 요쪽 물 쪽이 있는데 블랙시 흑해 있는 쪽에 우크라이나 요거 체르노빌은 북쪽에 있고 자포리자는 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사건 터지면 이쪽은 전체 또 방사능으로 날아가니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고죠. 그리고 후쿠시마도 초기에 폭발했을 때 방사능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오염이 됐는데 낙진이 떨어져서 사실상 대부분 바다로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육지로 간 게 이쪽이. 그리고 이쪽은 해상에 육지에 떨어진 그 낙지는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럼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계속 퍼져요. 쭉 퍼집니다. 계속 확산이 돼요. 물론 지역에 국한되겠지만 이게 이제 결국 200km, 250km 떨어진 어떤 지붕의 핫스팟이라고 그러죠. 핫스팟. 그래서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그 물질이 떨어져 가지고 깜짝 놀란 경우도 있었죠. 근데 무색무취예요. 방사능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그 심심하면 이렇게 측정기 사가지고 재보는가 봐요. 그러다가 확인을 했나 봐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죠?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전에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까지 나타난 거 다수기 하나만 터지지 않더라. 사고가 나면. 왜? 운전하는데 다 도망가야 돼요. 운전은 다 도망가야 돼요. 비상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운전실을 만들어라. 그게 수천억 들어가니까 사이트별로 안 해요. 아직까지 안 하고. 지진 대응 고유 냉각 기능 강화. 그리드 문제, 비상 냉각 손실 문제. 지진 대응 그리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전에 삼척 산불 났을 때 송전선이 울진 원전에서 4가닥이 나가거든요. 송전선이 4가닥이 나가는데 그중에 3가닥이 화재 때문에 중단됐어요. 한 가닥만 겨우 나가고 있었어요. 그거마저 중단되면 외부 전원 상실입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초기 사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드 문제, 이게 지진이 오면 송전탑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후쿠시마도 송전탑이 무너져 버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마이삭 태풍이 오니까 6개 원전이 한꺼번에 외부 전원 상실됐어요. 2020년에. 그래가지고 한수원이 이거 재발 방지 대책 만들겠습니다. 국회 가서 보고까지 했어요.
근데 요번에 신고리 1호기 또 차단됐죠. 그거보다 작은 태풍인데 이게 공급하는 회사가 담합이 가능한 구조예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효성, 현대일렉트릭 두 군데밖에 이 제품 공급할 수 없고 하나는 차단기, 하나는 변압기. 거기에 다 차단기하고 변압기만 있는 데잖아요. 스위치야드가. 그래서 그 두 군데밖에 공급을 못하니까 이게 담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계속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뭐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규제 관료와 기술 중심으로 규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법과 행정으로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사고 대피 훈련 이번에 그 기장 가가지고 면담 희망하는 주민 한 5분 정도 같이 면담을 해보니까 평생 살면서 비상 대피하시오. 거기 비상 계획구역이에요. EPG라고 이머전시 플랜 존 그래가지고 비상 대피 구역인데 30km 이내 평생 휴대폰으로 비상 상황입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이러이러한 훈련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한 번도 안 왔대요. 그냥 사고 나면 각자 도생해요. 경납 건물 과보, 화재 진압, 기능 강화 이런 것들 지금 참 굉장히 심각하죠. 수소 폭발 방지, 파. 이전에 KBS에서 나왔잖아요. 독일 가서 테스트했더니 불꽃이 막 튀어요. 근데 국내에서 또 테스트해보니까 똑같아요. 그게 전국에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럼 사고 나면 오히려 불꽃이 나가가지고 사고를 오히려 확대를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비상운전시설 아까 말씀드린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도 모든 게 차단된 안전한 비상운전실에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뭐 부지에 있는 전체 원전을 리모트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그 시설인데 이게 수천억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제일 중요한 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벌려도 된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한탕 하자 하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소셜 리스폰시블 아까 ESG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은 누가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이냐. 시민사회가 모든 책임을 다 지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한테 맡겨달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원전을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7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너희들 다 수용했잖냐. 그래서 다른 원전도 가서 봐주겠다. 제도권에 맡겨달라. 그럼 했나요? 안 했어요. 문제는요 그대로예요.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에게 모든 걸 맡겨놓으면 그분들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돈 버는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그럼 그걸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가 힘이 없어요. 그냥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 사고 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Social Responsibility, ESG에 S가 없는 거죠. 원자력계는 S 없습니다. 경주 지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지만 그러면 대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훈련을 해본 적이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훈련입니다. 휴대폰 문자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 하잖아요. 이게 2016년 9월 10일 날 터진 경주 지진인데 기장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주 지진에 이제 이거는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 보고한 거예요.
1호기 0.0981G, 0.1G보다 낮다. 지방 가속도는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 가속도예요. 0.1G보다 낮다. 그런 건 중력 가속도의 10분의 1보다 작다. 0.1G. 2, 3, 4, 5기는 조금 더 낮다. 0.098이래요. 그런데 9.12 지진 백서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나온 건데 0.0019G에서 0.1G. 이게 무슨 얘기예요? 0.1G 초과했죠. 0.1G. 예? 아까는 0.1G 바로 맥시멈이 그보다 높지 않다 그랬잖아요. 월성은 설계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DBA하고 그다음에 SD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DBA는 0.2G로 설계를 합니다. 근데 OB 그거는 0.1G로 설계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일부 많지는 않지만 그거는 0.1G를 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가 왜 이렇게 다르냐? 한 정부인데 여기서는 0.1G 안 넘었다 그러고 영에 0.1G 넘었다 그러잖아요. 네?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냐? 발생된 핵 폐기물은 처리가 불가능해요. 10만 년. 핵 물질의 그 방사능 독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는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 반감기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붕괴가 일어나면서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시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방사능 누설 가능성에 대한 안전 문제가 미결돼 있다. 타 산업과 비교해서 굉장히 안전하죠.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러고 뭐 이런데 한 번 사고 나면 500쪽, 700쪽 이게 안전한 거냐고요.